우리가 경제를 생각할 때 항상 지나치게 한 주제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것이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볼 때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봐야 된다. 한 가지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해온 성장입니다. 그동안에 논의된 성장에 대해서는 요즘은 이제 일자리를 주로 창출하는 성장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제 방점이 성장보다 일자리가 있는 성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로 지칭이 되는 상생경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평소에 우리가 경기의 사이클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진폭을 줄이고 특히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축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중점을 두다 보면은 다른 두 개의 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가 네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한 바퀴가 만약에 펑크가 나면은 나머지 세 개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이 세 개가 같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 창조 경제는 일자리 창출형 성장과 동시에 상생 경제 체제 이 둘이 어울리는 둘 다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향점이고 동시에 현재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는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산업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이런 창조 경제가 지향하는 소위 새로운 아이디어, 이 새로운 아이디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경제 구조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제로 가야 된다 하는 그 필연성 또는 필수성 이것을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단계까지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2만 달러를 넘어서서 5만 달러까지 가려면 4단계로 가야 되는데 4단계가 이제 소위 창조적 아이디어 이것이 중요한 즉 지식 산업이 중요한 그 시점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아이디어라는 것이 우리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 보면서 창조 경제의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새롭게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내는 창조력도 중요하고 나온 아이디어를 다른 아이디어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응용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기업가들이 이거를 투자 활동으로 연결시켜서 제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실천력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만이 창조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우리한테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셋이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경제로 나타나는 그런 성공적인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셋이 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 먹거리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지향할 수밖에 없는 특히 우리가 세계 속의 한국인데 세계 각국 간의 경쟁 속에서 분업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업체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산업에 특화할 거냐 어떤 경제적 활동에 특화할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것이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그러한 산업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순환 구조를 여기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것이 이제 다른 아이디어하고 합해지거나 또는 혼자 가거나 간에 그것이 사업화가 되고
그것이 사업화가 돼서 이제 우리 경제 전체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마다 노력이 있고 거기에 위험 부담이 따르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잘 돼 가려면 거기에 조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소위 오늘 우리가 논의할 이 정책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시장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윤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윤 동기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연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이윤 동기가 있을 때 이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아이디어 또는 다른 어떠한 종류의 산업에 융합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윤 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경제체제에서 이윤 동기가 없는데 무엇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됩니다. 이윤 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하나의 트랙이 연구 활동을 하는 거죠. 실험실에서 대학 교수들, 연구실에서 연구자들이 이걸 합니다. 그게 성공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이 지식재산권이죠. 여기에 이제 재산권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시장, 지식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지식시장에서 이 아이디어가 사고 팔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거를 갖다가 본인이 하거나 또는 아이디어를 사간 사람이 하거나 이것이 시장에 얼마나 맞는 것인지, 또 실험실 연구와 공장에서 실제로 생산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사회의 문화와 이 기술 간의 충돌은 없는 것인지 이런 거를 따져보는 것이 개발 연구입니다. 우리가 R&D 붙여서 얘기합니다만은 리서치하고 디벨롭먼트는 스테이지 면에서 다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 둘 간은 서로 피드백이 있습니다. R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다시 R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피드백은 있습니다만 일단 단순화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문화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난 뒤에 소위 벤처 비즈니스맨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그거를 상품으로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 혁신. 여기에서 최초로 상품이 나오죠. 그러면 이 한 트랙만 가지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느냐? 두 번째 트랙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기존 있는 아이디어들 간에 또는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종류 업종에 적용시켜서 거기에서 새로운 상품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트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결과로 이제 그 상품이 시장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게 되면 이 최초 사업한 단계에서 M&A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최초로 상품화한 걸로써 만족한다. 그런데 나는 시장에서 더 대량 생산을 해 상품을 팔 자신이 없다. 그럴 경우에 이 시장에서 강한 사람이, 자금력이 더 많은 사람이 최초로 상품화한 이 기업을 사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우리가 자금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펀드, 엔젤 펀드나 벤처 펀드 또는 벤처 캐피털 이런 것들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 소위 IP 시장, 지식재산권 시장하고 이 M&A 시장, 이 두 시장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그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경제민주화로 소위 얘기가 되는 여러 가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할 의욕이 줄게 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사회 전체적으로 그거 하면 돈을 벌더라. 그렇게 되면 최초 사업화한 그 기업의 상품을 다른 기업들도 생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 전체에 이제 이 기술이 퍼져가는 거죠. 거기에서 성장 동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순환 구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 구조의 각 단계마다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창의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 문제의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IP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내놨더니 대기업이 와가지고 블루프린트 좀 보자고 해서 줬더니 사가버린다. 사가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딴 데 맡겨가지고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 IP 마켓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M&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 단계별로 전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단계별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저희들이 6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좀 이해를 돕기 순환 구조에서 IP 시장이 뭐냐, 신기술 사업화를 한다는데 그게 뭐냐, 기술이 서로 융합된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M&A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나느냐, 이거를 좀 얼른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사례를 몇 가지 봤습니다. 우선 IP 시장에서 단순히 지적 재산권만 가지고 1년에 1조를 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여기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2010년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관련된 특허권만을 가지고 1조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도 휴대폰 한 대당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0씩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대 사면 마이크로소프트 호주머니로 $10가 들어갑니다. 그건 가만히 앉아서 들어가죠. 또 하나는 이 지식시장에 있어서도 정보 제공업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복덕방이 필요하듯이 지식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정보 제공업체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회사를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위즈도메인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 이거를 소상히 파악을 하고 각 회사가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동향, 흐름 또 그 동일 업종 내에 관련된 몇 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의 소유 구조 이런 것들을 전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정보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사서 써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 회사는 어떤 기술은 얼마짜리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런 분석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시가 있어야 복덕방이 있어야 아파트가 거래되듯이 아까 지식시장은 이런 에이전시가 있음으로써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신기술 사업화 사례인데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초로 이거를 상품화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셀콘마이터스라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는 non-memory 반도체 기술 이거를 가지고 반도체 칩, 전력용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해서 크게 성공한 그런 회사인데 3년 만에 500억을 돌파해서 딜로이트사에서 이쪽 아태 지역 고속 성장 500대 기업 중에 넘버 2로 이렇게 선정한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기술은 이 스마트폰과 연계가 돼 있어서 성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집에 계시는 부인들께서 이것 때문에 요새 남편한테 바가지가 좀 덜 나온다는 카카오톡 이것은 세 개의 요소를 융합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무선 인터넷 기술하고 메시징 플랫폼 기술 그리고 컨텐츠 이 세 개를 융합을 해서 성공한 것이 이 카카오톡입니다. 현재 컨텐츠가 게임 서비스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다양화되면서 더욱더 수요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M&A 시장의 성공 사례인데 이런 성공 사례가 다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인티그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CDMA RF 칩이라는 것을 처음에 원가 싸게 생산을 해서 경쟁력을 갖고 거기서부터 들어온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TV 칩과 DMB 칩을 세계 최초로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을 2000년 7월에 설립했는데 2006년 6월에 미국의 ADI사가 이 회사를 사갔습니다. 그 가격은 무려 1억 2,700만 달러, 거기에다가 성공 옵션으로 3,300만 달러를 더 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최초로 창업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되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누가 이거를 쉽게 뺏어가 버리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제 우리가 성공 조건을 한 6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가 안정돼야 됩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야
우리가 위험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창조 경제에 관련된 활동들은 대부분이 위험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런 위험 부담을 우리가 안고 움직이려면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나치게 침체하게 되면은 그런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험 부담을 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위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경제 위기 관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지나치게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가 많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력입니다. 이 인력 문제, 이것은 기본입니다. 모범생만 가지고 이 창의적 활동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나의 과제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입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융합 통섭의 연구 개발, 그리고 이걸 사업화하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한 군데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 이게 필요합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 파크라는 이름으로 이걸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대덕이라든가 또는 송도에 이런 여건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엔 역시 금융 문제입니다. 현재 이 리스크를 안고 하는 금융이 우리 사회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벤처나 중소기업이 빌려가는 자금의 내용을 보면은 약 86%가 보증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보증하고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이라든가, 안 그러면 일부는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게 벤처 중소기업이 돈 빌려 쓰는 것 중에 86%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14%는 중소기업청의 소위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벤처 캐피탈들이 약 100여 개가 활동을 해서 빌려가는 건데, 이 벤처 캐피탈들도 본래의 기능인 투자는 별로 안 합니다. 빌려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빌려주는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최초로 창업하는 초기 단계에 빌려주는 것은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적 경제 활동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금융의 현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 또 자세하게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M&A 시장과 IP 시장에서 공정거래가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화하는 이런 사람들이 충분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그 IP 시장과 M&A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의 상생 구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좀 이따 말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엔 규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규제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따 우리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데 벤처 캐피탈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모태펀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을 운영을 해서 손해가 나면 감사원이 왜 손해봤냐고 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은 위험 부담을 안고 돈을 빌려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위험 부담을 안고 돈을 빌려주는 데 와서 왜 돈을 잃었느냐고 하면 그 돈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이런 종류의, 이런 클래스의 규제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창조 경제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7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7가지 사항이 우리 창조 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인프라입니다. 이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인프라 해결하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와주신 6분, 주제발표 6분께서 이 요인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서 제 말씀은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